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자치와 주민의 참여, 세 번째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전달 체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역사회복지와 마을 만들기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방자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의 필요성과 주민 참여 방법과 지역사회 전달 체계의 개념,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와 마을 만들기의 주체와 주민 조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사례를 실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는 어떤 뜻일까요?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통치 아래 그 지역 안에 공동 문제를 스스로 혹은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뭘까요? 여기는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적인 경제적 부담하에 실행함으로써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현실적 가치가 있다면 바로 지방자치는 지역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동시에 지역의 민주화를 통하여 나라 전체의 민주정치의 초석을 구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는 국민의 자치 능력과 민주주의적 형식을 배우고 또 육성하는 민주정치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전제화와 비대화를 통제하며 문화적, 전통적 향토색을 달리하는 지역 주민의 감정을 충족시키며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와 기타 전국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행정상의 혼란이 지방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적 측면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행정적 측면은 지방사회의 생태적 또는 규모상의 차이에서 생기는 행정 수요의 특수성에 부합되고 순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적 행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제에 일임하여 의견과 책임하에 처리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적 관심사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공공행정에 대한 실험적인 입장에서 행정개혁과 업무개혁을 촉진하고 일정한 지역 단위에서 행정의 통합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첫 번째 복지국가와 지방자치 행정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국민 최저생활의 요청에 근거한 공적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업무 사업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업무 위탁이나 보조사업 간의 혹은 기관 위임 그리고 업무 간의 지방자치가 전개하는 행정 기능이라고 할 경우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문제 욕구에 따른 사후 처리보다 예방 차원에서 행정 기능의 시책을 작성하고 공급하는 표면적인 원리나 구조를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와 지방자치제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복지국가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지역사회복지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원조되는 대상자가 살아온 지역사회복지에서 그의 모든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특별히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사회가 주민생활의 장이라는 면을 강조하여 생활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의 내실화가 지역자치의 구성 요건의 하나인 주민의 자치와 연계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특별히
이 지방자치 속에서의 주민 참여를 살펴볼 때 주민 참여가 왜 필요할까요? 필요성에 대한 첫 번째 정치적 측면을 본다면 주민 참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민 참여는 국민을 위한 이러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구현을 위한 지방 차원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 참여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의원과 함께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관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행정적 측면을 본다면 정부의 정책들이나 계획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도 그리고 절차에 의하여 문제가 확인되고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민들은 이제 지역의 자세한 상황과 필요 그리고 욕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기획 그리고 의사결정, 집행에 있어 여러 형태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책을 수행할 때 생기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주체적 활동들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에 의하여 정책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기회의 확대를 볼 수 있는데요. 지방행정의 공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책적으로는 일정 수의 주민은 주민 투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및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 서비스나 정책을 수립할 때에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의 제도들이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볼 텐데요. 긍정적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주민의 참여는 주민의 의견 반영으로 대다수 사람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주민이 참여하면 정책 결정자의 신중하고 또 책임감 있는 선택을 유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당사자 서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정권이 불완전할 때 지역 주민의 의사 표현으로 정책 결정자 간의 의견을 조율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나 주민이 관여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의 부정적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로 불균형이 생기고 또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전체 지역의 이해 문제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민 참여로 정책에 대한 재고 요청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과정에서 시간 소비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시회, 공청회, 설문조사,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방법은 이제 델파이 방법이라든지 명목 집단 방법이라든지 사레트 방법이나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교과서 속에 나타나 있는 또 좀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더 참여한 부분이고 사회조사론 시간에 나오는 거라 그때 조금 더 첨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의 단계를 본다면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사다리형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단계는 첫 번째가 조작, 두 번째가 치료, 세 번째가 정보에 대한 제공, 네 번째가 상담, 그리고 다섯 번째 회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과 치료와 정보 제공과 상담과 회유를 통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가는데요. 조작과 치료는 비참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참여는 정보 제공, 상담, 회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동의 관계와 권한위임과 주민통제가 있는데, 협동과 권한위임, 주민통제, 이러한 협동관계는 주민 권력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속에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이 뭘까요? 그렇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역 수준에서 사회복지적 급부나 또 서비스를 산출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상호 간의 관계와 서비스 공급 주체에 의해 수혜계층인 복지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필요한 공공 그 다음에 민간의 사회복지 조직의 연결망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도구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달체계는 정책을 실현하는 조직에 관한 논의이며, 여기에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사항이 주된 관심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조직이 정책 목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인력 선발과 배치 등 적절하게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인데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에 의해서 복지 대상자, 그리고 복지 전담 공무원, 복지 예산 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자치제의 지역사회 보장 행정조직 또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간병이나 가사지원, 재활, 재가, 그리고 재가에 대한 보호조, 취업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복지 전달 체계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달 체계의 구체적 목표가 필요한데요. 모든 국민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체계의 구축인데요. 두 번째는 위기 가정, 그 조기 발견과 국민의 복지 체감 향상으로 인한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 기업 또는 정부 모두가 복지 주체로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복지 체계의 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개별화에 따른 욕구들을 존중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동등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복지 실현의 촉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지방 분권화로 인한 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이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마다 현실적인 주민복지센터가 확립되어야 하고, 기존 민간 지역사회복지관 간의 기술의 중복을 회피하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최종 거점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 공무원의 조례 등의 변경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복지 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복지 행정 생산성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확대 수립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복지 연계체계 형성 과제를 볼 때 서비스의 제공기관의 보완과 편차의 조정, 그리고 서비스의 분화 및 특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기능적인 그러한 지원과 학제 간의 나름대로의 전문가 행동을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연계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지역 단위로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편제하는 각 지역 단위로 편제되어 있는 다양한 의도의 협의체들을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본다면 우리가 아는 찻동이라고 그러죠. 찾아가는 읍명동 보건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거기에는 민간 자원의 복지 자원이 있고, 여기에는 민가관의 협력과 자원관리, 이것이 곧 통합사례관리로 넘어가면서 읍명동 인적 안전망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거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읍면동 인적 안전망과 연결된다면 민간 자원체계는 또 거기서 복지 전담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포용적 정부에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포용적 복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의 전달 체계인데요. 여기에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일까요? 바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4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주거 지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방문 건강, 방문 의료, 더 나아가서는 재가 돌봄 및 장기 요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 체계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와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어떤 것일까요? 마을 만들기 혹은 커뮤니티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민과 결사체 그리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관심으로써요. 이러한 결과는 곧 이웃의 긍정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한층 강력하고 돌봄 지향의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할 수 있는 의식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산개발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내면의 성숙화 변화를 추구하는 전반적 접근법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와 주민 조직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의 결과이고 또 마을 만들기는 생활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고 또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구축으로 주민 조직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서 주민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협력적 공공경영에 의한 마을 만들기가 필히 요구되고 더 나아가서 마을 만들기의 협력 주체로서의 주민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례를 본다면 사례 첫 번째가 희망세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인데요. 이것은 이제 반성동의 생성과 지역의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 조직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주민 조직의 희망세상의 연역과 활동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방촌에 대한 빈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후에 논의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인데요. 지역 교환에 대한 로컬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 지역 교환에 대한 거래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돈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도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발행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종이화폐,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한계점이 있죠. 뭘까요? 지역화폐는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 판매,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데요. 거래 범위 제한으로 나름대로 소비활동에 불편하고 가맹점에 제한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